서울시장 출마는 저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입니다. 다음 자리를 위한 디딤돌로 삼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경선에서 한번 패배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서울에서 20년 사선 국회의원으로 서울의 대부분 현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걸고 스티커를 옆에 띄워놓고 민주당 121석으로 234표의 탄핵 표결을 이끌어내는 원내대표 우상호야말로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시민을 지켜낼 민주당의 대표 선수, 민주당의 필승 카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활기찬 서울, 편안한 서울, 재미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지요. 여당에서 이런저런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우상호 의원이 가장 먼저 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상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서울시장 이야기는 잠시 뒤에 여쭙도록 하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 헌정사상 초유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상호 의원은 아까 보니까 자진 사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대치한 지가 오래됐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좀 나라가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정권이 끝까지 같이 가기는 이제 어려워진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절차가 어떠니 이건 좀 사소한 얘기 같고요. 그러면 결국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일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좀 억울하고 좀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제 징계 절차도 마무리됐으니 또 이거 가지고 뭐 송사를 걸고 뭐 이렇게 또 몇 개월을 끌고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는 좀 스스로 물러나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했다라고 여당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상호 의원이 보시기에 윤 총장이 잘못 어떤 걸 했는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거예요?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또 뭐 그냥 무슨 초등학교 수준에서 뭐 설전이 오가니까요. 저도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 이런 정도의 게임이 진행될 땐 네가 뭘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거 떠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유치하다고 봐요. 그래서 자 서로 뭐 하다 가는 과정에서 감정도 상했고 또 서운한 게 있을 텐데 대한민국과 검찰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이 정도에서 끝냅시다 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해법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뭘 지나간 일을 가지고 막 따지는 게 그 양반이 잘했으면 이 절차가 웃긴 거고 잘못했으면 또 그 잘못을 너무 파헤치는 것도 저는 좀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저 정도의 이 중진이 볼 땐 이제 그만 좀 국가 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해결합시다. 뭐 이런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우상호 의원이 조금 전에 영상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121석의 의석을 갖고 234석의 찬성표를 끌어냈다. 네.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결정이라고 하는 결정이 확정된 2020년 12월 16일이 뭐 긴 역사에서 또는 앞으로 남은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의 임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지금으로서는 쉽게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게 나중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명운을 가를 정도의 큰 변수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역사의 평가는 각 진영별로 달리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역사적인 사건조차도 지금 국민의힘의 친박 계열 의원들은 잘못한 결정이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평가는 당대에 내려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정치적 논전의 대상이 될 뿐이죠. 저는 적어도 검찰개혁을 열망했던 국민들에게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불가피한 갈등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실 거고요. 적어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볼 땐 무리하게 찍어내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 또 이렇게 평가하시겠죠. 근데 저는 적어도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큰 당위의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마찰이었다 정도로
저는 평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어쨌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참 엄중한 상황인데 네. 그래도 제가 지난 일요일에 아마 출마 선언하셨죠. 네. 내가 이 시기에 꼭 출마 선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봐도 지금 서울시가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 시장님의 공백 사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절망, 이것들이 서울시가 겪고 있는 대단히 큰 위기죠. 위기에는 역시 그 위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필요하다. 우상호란 사람이 보면 항상 역사의 굴곡 속에서 위기 때 빛을 발휘했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경륜 있고 안정감 있게 이 위기를 극복할 사람이 필요하고 가장 잘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가 감히 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우상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87년 6월 민주항쟁,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말 이런 굵직한 역사의 현장에 우상호라는 이름은 늘 있었던 건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으로서 우상호라는 정치인이 적임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서울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특장점이 있다면요?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서울시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정치하면서 각종 현안을 서울시와 같이 풀어봤던 경험이 제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장은 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기를 돌파할 때.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정치 생활하면서 겪었던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현안 해결 능력들이 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준비된 어떤 여러 측면들을 보여준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내 경쟁자들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말이죠. 네. 지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끊임없이 거명되고 있고 박주민 전 최고위원도, 박주민 의원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쟁이 본격화되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다 아직은 뭐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혀주지 않아서 제가 평가하는 건 조금 외람됩니다만 정치 생활하면서 저는 참 박영선 장관 같은 분은 참 우리 당의 보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열정과 추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돋보이는 정치냐고 보고요. 박주민 의원 또한 그 개혁성과 그 참신성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유망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저를 포함해서 이 세 명이 대표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활기차고 재미있는 경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상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보궐선거가 어쨌든 간에 여당 소속이었던 단체장들의 어떤 걸석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선거가 치러졌고 민주당은 더군다나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선이 특히 중도층에서는 곱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치러진 큰 선거들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치러지는 선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선거의 출발은 반성과 성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자임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비전과 소신을 잘 설명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데요. 반성과 성찰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더 해보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부족하고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런 점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들을 이제 설명드리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과연 야당 후보가 적임자인가? 가령 야당 후보가 시장이 되었을 때 사사건건 대통령과 마찰하고 협조하지 않을 때 과연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시민들이 그 걱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실망하고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위기 상황은 아무래도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당 후보가 더 시민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대주지 않을까. 저는 이런 호소를 좀 드리는 것이죠. 예.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를 했고 그러면서 성폭력이 문제가 됐었고 서울시는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비슷한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피해자의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서울시장도 여성 후보가 되는 게 시대 흐름상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또 접하셨을 겁니다. 일견 그렇게 주장하시는 내용이 좀 더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핵심은 이제 성인지 감수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더 발달했다. 또 남성이라고 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훨씬 더 적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과연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보관과 준비가 누가 더 잘 돼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장 직속으로 양성평등 전담 부서를 두어서 거기가 좀 권한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냥 보조적으로 누구 하나를 그냥 특보식으로 두었던 것이 과연 실질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정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간부가 어떤 직원에게 어떤 식의 언어를 쓰는지, 어떤 행위라는지를 상시 감시하는 감시 체제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런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백신 접종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언제 접종받을 수 있는지, 서울시가 서울시 자체적으로 정말 뭐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무료 접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대상을 이제 처음에는 취약계층하고 필수 인력 이렇게 의료진. 말씀하셨죠. 그다음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은 나도 서울 시민인데 나도 좀 맞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접종을 하려고 하는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 중에서 원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백신을 맞기에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불안과 공포를 거두어드리는 서울시장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양을 따져봤더니 그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네. 이미 정부가 책임지는 시민의 범주가 약 40%에서 50% 가까이 되고요. 그럼 나머지 50%에서 맞겠다는 분에게 대해서 접종을 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한 1,500억에서 2,000억 이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간단히 드릴 테니까 1분 안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 정책이 아마 서울 시민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비판 여론도 상당히 많아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보관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저는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근데 어떤 공급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을 서울시장이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16만 호의 공공주택을 보급해서 약 30%에 가까운 주거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드리는 일을 먼저 하고, 두 번째로 민간 분양도 더 활성화해서 지금의 공급 불안 현상을 보완하겠다. 그러나 역시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공주택 보급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것도 각오하실 수 있습니까? 정부와 무조건 같이 가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서울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정부가 잘못된 판단했을 때 바로 잡아드려야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정부의 정책과 서울시 정책이 같이 가면서 서울시만의 고유한 정책이 더욱더 효과를 내게 만드는 그런 조화와 균형이 서울시장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상호 민주당 의원 오늘 나오셨는데 저희가 만약에 여당에서도 다른 또 분들이 나서신다면 또 저희가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형평성을 지켜야 되니까. 고향은 강원도시죠? 강원도 철원. 예. 그 지역구는 서울 서대문. 네. 벌써 20년. 20년 정치한 지 20년 됐습니다. 예.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된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세계적으로도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는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구경하러 오는데 서울의 가장 큰 특장점 뭐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저는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미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감동받고 감탄하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품격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금융산업의 발전, 그러니까 새로운 3차 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여기가 좀 소홀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융산업을 발전시켜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요. 관광, 레저, 문화 산업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여기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겠다. 사실은 서울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강을 기본적인 텍스트로 해서 한강 안에서 이루어지는 큰 액티비티를 활성화시켜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와서 재미도 느끼고 또 관광 자원이 되기도 하는 예. 이런 복합적인 투자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시장이 되면 서울은 활기차고 재미있는 도시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추 장관은 일단 본인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네요. 일단 오늘 저 발언들은 이제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권력기관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제도적으로는 완성했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이 앞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다짐, 그래서 다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행사지요. 지난 15년간 이 일을 추진해왔던 저희 민주당 사람들로 보면 상당히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추미애 장관의 거취 문제는 어쨌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서울시장 경선 국면이 본격화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그때는 다른 후보자들과 함께 불러서 토론 형태로 또 우상호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